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올해 장마가 오늘로 50일째를 맞으면서 역대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은 물론이고요. 버스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 또 자영업자분들을 포함해 우리 국민들 모두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코로나19 그리고 장마로 더욱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택배 기사님들이죠. 이런 슬픈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택배를 시작하고 8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와 여행 간다고 다음날 아침에 깨웠는데 애들 아빠가 죽어 있었습니다. 숨진 택배기사의 아내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한 말이었는데요. 올해만 과로로 숨진 택배 노동자만 5명입니다.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모레일은 14일 택배 없는 날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1부에서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유성옥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노무 관련 상담 풀어보죠. 자, 오늘은 이 말로 출발하겠습니다. 전국의 택배 기사님들 감사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물건의 구매 형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접 가서 구매하는 방식보다는 택배를 통해 비대면으로 받아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특히 택배 서비스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도 방역 유지에 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물량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에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 현장이 바로 과부하 상태인데요. 택배 노동자들의 쉬어가기를 위해서 오는 14일이 택배 없는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약 28년 만에 첫 휴가를 마냥 반가워만 할 수 없는 사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 현장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택배 기사님들 응원하는 문자도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유성옥 사무처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네네. 네, 이런 날 운전하기도 힘드시고 짐을 내려서 택배 배달하기도 좀 어려우시죠?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사실상 배달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비가 그칠 때까지 차 안에서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예. 평상시보다 배달 시간이 보통 2-3시간 정도 더 소요가 되고요. 예. 또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저희들이 물건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탑차안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예.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 혹시 좀 어려웠던 사례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강주에서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강주에서 폭우가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배달을 하는 과정에 그 도로가 막혀가지고, 예. 네, 거기를 우회하는 과정에서 또 차량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예. 네, 그래서 또 그 택배 물품이 많이 젖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를 말려서 다시 또 배송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예, 직접 이렇게 말리시기도 하는군요. 네, 그래서 고객들한테 전달할 때는 어쨌든 온전한 상품을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택배는 여전히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저희들이 또 배송해야 될 업무니까 예.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저희들은 고객님한테 어쨌든 배송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최근 들어 긴 장마로 인해서 도로가 좀 무너지고 침수가 되는 등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인 곳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의로 좀 배달을 중단하는 건 어려운 상황입니까? 저희 택배 기사들은 택배 회사와 또 대리점의 그런 업무 지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들 자의적 판단으로 배송 중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일 배송을 또 하지 않으면 예. 계약 해지를 당하거나 예. 페널티 등 그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또 배송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조금 전에 당일 배송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택배 경쟁이 좀 부른 문화랄까요? 당일 배송으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당일 배송 자체도 우리 기사님께는 굉장히 좀 힘든 여건이겠네요. 네, 당연하죠. 예.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구역별로 이렇게 택배 업무를 배정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구역 안에 오는 물량은 어쨌든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다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당일날 폭발적으로 물량이 늘어서 평상시에 300개 배달하시는 분한테 예. 500개가 온다고 하더라도 예. 그 물량을 다 배송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페널티 이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그렇게 물량이 많은 경우에라도 다 당일 배송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장마도 문제지만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확산입니다. 네, 비대면 그렇습니다. 서비스가 늘면서 올해 택배 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난 겁니까? 택배 기사들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만 비교해보더라도 올 1월과 7월 물량을 비교해보면 예. 수치상으로 약 30%가 증가를 했는데요. 예. 이제 수치상으로는 30%지만 체감상으로는 한 50% 정도 증가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배송 시간이 보면 통상적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예. 하루에 한 1,000시간 정도 더 증가돼가지고 예. 저희들이 받는 체감적 노동 강도는 한 2배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그 업무량이 2배 정도 늘어났다. 네네. 그렇다면 이 많은 배송 물품들을 처리하려면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코로나 이전에는 통계로 보더라도 한 12시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이전에도 12시간 일하셨습니까? 네네. 예. 저희들이 아침 7시부터 보통 내일이 돌아가서 예. 이렇게 업무를 시작하면 끝나는 시간이 저녁 7시, 8시 되거든요. 예. 네, 그 정도 해서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저녁 한 10시, 11시까지 일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예. 뭐 한 14시간 이상을 일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하루에 14시간 가까이 고강도로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이러다 보니까 과로사 문제도 좀 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전에도 장시간 노동의 문제는 심각했었는데요. 예. 지금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로 거의 한 달에 한 명꼴로 지금 그 이상의 되는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사망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예. 단 하루도 쉬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말씀 드리는데 안타깝네요. 8208번님께서는 택배 기사입니다. 14일 택배 없는 날이라고 하는데 저희 택배사는 출근해서 배송하라고 합니다. 어딘 쉬고 어딘 출근하고 14일 이 택배 없는 날 무의미합니다 하셨는데 네네. 택배 없는 날이라고 해도 일부는 또 출근을 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택배 없는 날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택배 회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 혜택을 봤었는데 예. 올해 이제 택배 회사들 우체국, 신제이 대한통운, 한진, 롯데 이렇게 로젠까지 5개 회사만 지금 수용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28년 만에 처음으로 택배 없는 날이 지정이 됐고요. 그 외에 쿠팡 또는 중소 택배사들은 여기에 지금 동참을 하지 않아서 거기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홍보도 하고 투쟁해서 모든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택배 없는 날 쉬시면 네네. 정해진 또 물량이 있잖아요. 배송 물량이. 네, 맞습니다. 혹시 다음 날 또 과중되고 이런 건 아닙니까? 당연하죠. 저희들 현장에는 저희들이 오직 배송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쉰다 하더라도 내일은 그 2배의 물량을 배송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구조적인 문제로 극복할 문제지 한 하루를 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문제와 더불어서 그 분류 작업 문제도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렇게 물량이 넘치는 상황에서도 배달하시는 분들이 분류 작업까지 도맡아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서 통상적으로 오후 1시, 2시까지 분류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업무 14시간 중에 거의 6, 7시간을 분류 작업에 투입을 하게 되고 예. 저희들은 그래서 그 분류 작업이 예. 저희들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 분류 작업에 도우미를 좀 도입을 해달라. 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량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한시적이라도 분류 작업 도우미를 시급히 도입을 해줘야 예. 더 이상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쓰러지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예.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런 고강도 노동이 계속되면서 올해 택배 노동자 중에 과로로 사망한 분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그 전에 여신 적이 있으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으로 좀 말씀하셨나요? 네, 어제 국회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 택배 노동자 저희들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함께 어제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과로로 인해 사망한 택배 노동자 수가 5명이라고 밝혔는데 예. 오늘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최소 12명이나 된다는 것이에요. 5명으로 기사를 확인했는데 네네. 밝혀진 것을 확인해 보니까 12명이다. 네, 7명이 산재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10시 반에 국회의원 영예인 의원이 예. 이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10시 반이라고 하시면 잠시 뒤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노동부가 예. 택배 노동자가 과연 몇 명이나 과로사 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예. 특성사는 또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예. 또한 내일 노동부와 택배 회사들이 서명식을 한다고 전해 들었는데 내일이죠? 네네. 예. 이렇게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 못하고 또 예.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노동부와 택배 회사들이 과연 택배 노동자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건지 정말 강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잠시 뒤에 열릴 기자회견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규탄하는 기자회견입니까? 일단은 현재 올 상반기에 예. 공식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 수가 7명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거고요. 예. 저희들 과로사 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5명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12명이 올 상반기에 과로사로 사망했다고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늘 영예인 의원이 발표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택배 노동자분들 휴일이 있어도 쉬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택배 없는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면 또 다음날 엄청난 또 일에 과부하가 발생할 텐데 네네네. 이런 또 쉬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어차피 모든 물량을 오로지 택배 기사들이 배송을 해야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하루를 쉰다더라 다음날 2배로 일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 예. 그래서 택배 회사들에게 대체 배송 직영 기사제를 하루빨리 도입을 해서 예. 택배 기사들이 불가피하게 배송을 못하는 경우 예. 택배 회사들은 대체 배송 직영 기사들이 배송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예. 시급히 도입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지화21님께서는 택배 기사를 왜 특수 노동자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택배 기사를 직영으로 해서 2인 체제로 근무하면 더 편할 것이고 배달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이 또 필요한데 직영으로 2인 체제 근무하는 게 지금 주장하시는 바인가요? 그것과는 약간 다른 내용인데요. 다르다. 예. 네네. 지금 현재의 제도를 예.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 어쨌든 택배 기사들의 피로감과 이런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책 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택배 회사들이 좀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택배 회사들이 직접 고용하는
대체 배송 직영 지사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곧 명절 추석입니다. 네네. 이때는 어떻게 일하시고 얼마나 좀 힘드십니까? 평상시에 보다 명절이라는 특수기가 닥치게 되면 보통 물량의 30-40% 정도 증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물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명절 특수기가 닥쳐서 30-40% 물량이 또 증가하게 된다면 정말 저희들은 상반기에 12명이나 되는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숨졌는데 이후에 다가오는 특수기에 대해서는 정말 암담한 심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택배 회사가 빠르게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정말 저희들에게 명절은 최악의 시기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택배 기사들이 행복 배달부로서 온전하게 고객들에게 좋은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택배 노동자들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또 택배 없는 날 이런 날들이 일회성이 아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올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의 유성옥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오늘은 말려있는 어깨, 라운드 숄더, 또 굽어있는 등을 활짝 펴주는 반활 자세를 준비했습니다. 반활 자세라고 하면 그 활의 반,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반활 자세. 한 다리는 바닥에 내려놓고 한 손으로 발목을 잡아서 이 반대쪽으로 넘기는 동작이에요. 듣기만 해도 지금 후덜덜 이게 되나요? 막 외칠 것 같은데 자, 반활 자세라고 하니까 좀 우리 몸을 활처럼 만들어 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겁먹지 마시고요. 활 자세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활 자세. 상상이 잘 안 되네. 활의 반쪽, 반쪽 활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뭉쳐 있거나 또 굳거나 또 어깨가 말린 분들에겐 효과적인 자세거든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요. 오늘 동작 잘 배워가시면요. 이 어깨를 푸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잘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가슴과 배를 매트 바닥에 닿도록 엎드려 볼게요. 엎드렸을 때 두 다리를 모아 볼게요. 네, 두 어깨, 두 팔 일직선 되도록 쫙 펼쳐서 손바닥 바닥 향하도록 내려놓아 볼게요. 자, 그리고 오른 무릎을 접어서요. 오른손 등 뒤로 가져가서 오른 발끝, 오른 발목을 잡아볼게요. 잡으셨나요? 네. 왼팔, 왼다리는 쭉 뻗어 있는 상태로 가만히 고정해 두시고요. 자, 그 상태로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손으로 오른발을 하늘 위로 쭉 끌어당겨 올려볼게요. 네, 그러면 오른 무릎이 바닥에서 뜨겠죠? 오른 다리를 계속 하늘 위쪽으로 쭉 당겨 올리면서 오른 다리가 바닥에서 들리면은 그대로 내쉬는 호흡에 이 오른 다리를 등 뒤로 넘겨가지고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네, 이때 오른 어깨가 바닥에서 떠서 무게중심이 왼쪽 어깨로 온전히 실릴 수 있게. 자, 그 상태로 내 무게중심이 왼쪽 몸통 쪽으로 다 실리면서 오른 다리가 왼쪽 손등에 닿을 수 있게 몸을 반대쪽으로 넘겨주는 자세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이 상태에서 5호흡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때 가슴, 어깨 활짝 펴질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요. 가능하시면 10초까지도 호흡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좀 오늘도 어려운데 하고 나면 어깨가 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들으시는 애청자 분들도 좀 반활 자세 꼭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어깨 결림과 어깨 통증 해소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반활 자세는 가슴을 확장시켜주고 또 구분 등을 펴주는 좋은 자세니까요. 모두들 건강한 3분 투자로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어깨 쫙 펴시길 바랍니다. 자, 3분 여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반활 자세 함께 따라해 보시고요. 3분 투자하시면 건강 챙길 수 있습니다. 2부는 노무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부당해고입니다.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할까 아닐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고민 있으신 분들 사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뿐만 아니라 노무 관련해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 소식 듣고 오시죠.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2부는 생활정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소식인데요. 돌봄이 필요한 서울 시민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죠. 돌봄 SOS 센터를 8월부터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지역돌봄 복지과 하영태 과장과 말씀 나눠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영태 과장입니다. 예. 자, 먼저 돌봄 SOS 센터 어떤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가족의 돌봄 기능은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에 공공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돌봄 SOS 센터는 기존 돌봄 체계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시민들에게 일시재가, 식사 지원 등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용 대상과 비용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네, 돌봄 SOS 센터는 50세 이상의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중 거동이 불편한데 돌봐드릴 사람이 없는 경우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드린데요. 서비스 이용 비용은 저소득층과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의 시민분들은 연간 156만 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지원됩니다. 그 이외의 시민들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10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도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들으시는 분들 많은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겁니까? 네, 돌봄 SOS 센터는 8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시 재가 서비스가 있고요. 또 일정 기간 시설 입소를 통해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 시설 서비스. 그리고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 활동에 함께 동행하는 동행 지원 서비스. 그리고 간단한 수리보수 방역 등을 해드리는 주거 편의 서비스. 다음으로 기본적인 식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식사를 제조하여 배달해드리는 식사 지원 서비스. 그리고 일정 기간 지속적인 안부 확인과 정서 지원 등을 해드리는 안부 확인 서비스. 다음으로 보건소 건강 돌봄 서비스 등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건강 지원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과 관련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정보 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지금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지난해만 해도 좀 몇 개 자치구에서만 좀 출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8월부터는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서 확대되고 또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돌봄 SOS 센터 사업은요, 지난 2019년 7월에 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 이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사업으로 출범했는데요. 출범 이후 약 1년의 기간 동안 약 2만 건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 경험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한 결과 평균 한 91점의 만족을 얻어서 높은 호응을 얻어가지고요. 이에 힘입어가지고 올 8월부터 서울 전 자치구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올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SOS 센터 확대 시행은 코로나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용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청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분들은 우선 120 다산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볼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예.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0 다산 콜센터나 동주민센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 돌봄 복지과 하영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직장인들이 연차 사용이나 무급휴직 강요, 부당해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부당해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요. 또 7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하루 빨리 뵙네요. 네, 일찍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전 늦게 보고 싶은데.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노무 상담할 때마다 그렇긴 했지만요. 네.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그동안 질문도 많았고 주제로도 여러 번 다루기도 했었는데 요즘 노무 관련해서 정말 자주 듣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고. 많이들 체감 경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발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 다음에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다들 많이 아시게 본인들의 권리를 많이 아시게 된 것 같아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분쟁이 그러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이런 좀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죠. 네네. 부당해고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먼저 해고는요. 우리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부당해고라는 걸 뭔지 알려드리면 그 사유, 절차, 양정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 사유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잘못된 행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절차는 구두 통보, 문자 통보, 카톡 통보 이런 게 아니고요. 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문서를 교부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양정은요. 다들 아시다시피 잘못된 행위가 정말 이 사람을 해고시킬 만큼 중한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네.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부합을 해야지. 맞습니다. 부당 해고인 거죠? 네, 그 딱 세 가지. 그러니까 요거죠. 부당해고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정당해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순간 헷갈렸네요. 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게 부당해고인가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당해고 문제로 우리 노무사님 찾아오시는 분들 많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회사의 매출이나 가게 운영이 거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영에 타격이 있으신 거는 맞아요. 근데 일시적인 건지 장기적인 건지 좀 더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영이 어려우니까 해고를 한다는 그 상담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되게 절차 위반도 많습니다. 구두로 거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좀 더 따지다 보면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요. 우리 법에서 또 따로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된다는 하고 또 다른 두 가지 더 추가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우신 거는 맞지만 정리해고 요건에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좀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습 근로자는 우선은 근로계약은 체결됐지만은 우리 정규 근로자의 뭐 해고를 판단하는 기준보다는 좀 넓게 보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수습 근로자라고 해서 그냥 3개월만 딱 돼서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조금 더 못한다고 해서 바로 해고시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사유에도 해당돼야 되고요. 물론 근로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아까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 통보서를 나눠줘야 되는 절차도 지켜야 하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수습이라고 해도 그냥 뭐 막무가내로 내보내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절차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요. 뭐 이게 안타까운 게 원래 뭐 말씀드리지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니까 그게 조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권해서 그러니까 그 권고사직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해고의 한 종류로 봐야 될까요? 해고의 한 종류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권고와 사직이 합쳐진 건데요. 회사가 먼저 그냥 우리 이런 이유가 있어서 회사를 그냥 나가 주실 수 있겠냐는 그 표현을 우회적으로 해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해서 사직서를 쓰고 끝나는 경우잖아요. 그야말로 뭐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묻고 거기에 대한 응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회사에서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조금 더 우회적으로 표현하시든가 아니면 조금 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미화해서 표현하시거나 하시면 되는데 대개 첫 면담에서 우리 나가야 되실 분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거를 해고라고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가서 사직서에 사인하는 순간 더 이상 부당해고를 논할 여지는 없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해고나 부당한 일을 당한 근로자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는 제척기간 그러니까 신고를 꼭 해야 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해고일로부터 딱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고요. 3개월에서 하루라도 넘기면 이거는 그 신청기간 도가로 인해서 전혀 구제받지 못하세요. 그다음에 그 신청하는 곳은 그 본인이 해고당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노동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불복 절차들은 쭉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따르면 약 노동 분쟁률, 노동위원회에서 제기된 분쟁률의 약 95%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해결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신속 간이한 제도니까 뭐 부당한 일 당하셨으면 노동위원회에 가서 구제 신청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맞습니다. 해고 당한 곳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7월 노동시장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저희가 저번 달인가요? 저저번 달에 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최대치라고. 제가 뭐 동향 발표될 때마다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경신을 했고. 또 경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수급자가 73만 1000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급액도 1조 2천억 정도로 지난 6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인 1조 1100억 원 정도를 훌쩍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제조업은 계속 감소세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서비스업은 다행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지난 4월 대비 뭐 저점을 찍고 회복 중이다.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가끔 뭐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실업급여 대상인지 물어보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나와 의지에 상관없는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맞습니다.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을 때도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서요? 한 13가지 정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13가지나? 13가지 정도 쭉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사실 뭐 비자발적 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라고 포털창에 차시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우리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적인 괴롭힘으로 퇴사하시게 된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퇴사하기 전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임금 체불이 발생한 거. 그러니까 이 2개월 이내에 발생해도 되고요.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이전 많이 물어보시죠. 사업장 이전에서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때. 거리가 좀 멀어지면서 멀어질 시간이 때. 걸릴 때. 그러니까 거리가 왕복 내가 집을 나서서 사업장까지 도착하는데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면 또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되시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몸이 아파서 이제 두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인정되려면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 수행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회사가 도저히 회사 사정상의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돼야 되거든요. 예, 그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팁을 주셨는데 들으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노무 상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 관련해서 고민 있다, 힘들다 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김효신 노무사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6550번님, 네.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퇴사 사유를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겠죠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비자발적 퇴사잖아요.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사직, 본인이 사직은 하셨지만 경영 악화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가능합니다. 네. HAN으로 시작하는 분께서 애플리케이션으로 고민 남기셨는데요. 질문이 3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5개월 계약근무 종료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였는데요. 예, 먼저 말씀드리면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5개월 계약하셨다고 하시면요. 주 5일제로 하시면 피보험 단위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년 이내 실업급여를 받으시지 않고 그냥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가 있으시다면 1년 이내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일을 합칠 수 있다고요. 여기서는 뭐 5개월이니까 20일, 한 50, 100일 정도밖에 안 되지만 80일을 1년 이내에 어디서 끌어오실 수 있다면은 여기서 권고사직으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질문인데 이번 근무 전 근무처에서 실업급여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거는 이어지네요. 근무 전 근무처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이미 신청해서 받으셨다면은 1번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개월 계약직으로 그만두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안 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을 도저히 채울 수가 없으세요. 네. 제가 3가지 질문을 그냥 다 드리고 답변을 드릴 것 같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벌써 마지막입니다. 이어지네요. 세 번째인데 실업급여 신청 후 수령 기간 중 단기 근무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셨네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단기 근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시게 됩니다. 원래는 당연히 취업했다는 것을 알리고 조기 취업, 재취업 수당을 받으시든가 아니면 안 받으신 거 둘 중에 하나가 했는데요. 요게 부정수급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그냥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다른 데 신고 안 하고 거기서 월급도 받으시고 하는데요. 이 실업급여는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신고하지만 옆에서 보는 제3자도 신고해서 적발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네, 3번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YTN 청취율 1위님께서는 기초생활 대상자로 자활 근로 월 60여만 원, 하루 4시간, 월 15일 3개월 3회 근무 후 실업급여 받으면 실업급여 금액이 정상적으로 받나요? 몇 개월 수령 가능한가요? 하셨거든요. 요거는 우리 하시는 분이 연령과 근무 기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소정급여 일수라고 하는데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 50세 이상이시라고 하시면 어쨌든 기초 공공자활하는 1년 미만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180일 이상 채우면 소정급여 일수가 120일까지는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곱하기 소정급여 일수로 하게 되는데요. 근데 월 15일이라니까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러면은 최저임금의 80% 곱하기 1일 소정근로시간 곱하기 소정급여 일수가 이분이 받으실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나와야 돼요. 네. 일단은 지금 계산해 주신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지급액은요. 이분은 단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해서 알려드리면 그냥 최저임금의 80% 곱하기 1일 소정 근로시간이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애청자분들께 한 가지 바라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좀 미리미리 서둘러 보내주셔야 저희도 많은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방금 그리고 질문 드린 중에 그 최저임금의 80%는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기초생활수급자고 공공 근로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실업급여 하한액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1일 66,000원. 네.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아름지은 아빠님께서는 파견 근무로 2년 일했는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4대 보험 없이 일했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요거는 결국에는 4대 보험을 안 드셨으니까 실업급여를 하시려면 우리가 원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대 보험에 대한 2년 전에 취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사하고 어떤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분쟁이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0758번님, 안녕하세요. 전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악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1년 일하고 그만두고 퇴직금 받고 여행 가고 돈 떨어지면 또 취직해서 1년 일하고 퇴직금 받고 그만두고를 습관처럼 반복하던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없나요? 하셨거든요. 네, 횟수 제한은 있습니다. 무장은 무한정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잘 기억은 내지 않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그 노동당국에서도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있긴 있나 봐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단기간의 근로를 이렇게 즐기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본인의 의사는 본인은 정규직으로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사회 구조상 비정규직으로 계속 계약직으로 일자리를 찾아 헤매시는 분들이 분명 없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횟수 제한을 너무 딱 걸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좀 보완적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1213번님, 국가지원금 80% 지원받고 한 달에 2주 쉬는데 일주일에 하루 총 이틀 출근 카드 찍지 말고 출근해서 일하라고 해서 일했습니다. 받지 못하는 20%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꼭 하루나 이틀 출근하라고 할 것 같은데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네요. 그러니까 몰래 와서 일해라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가지원금 80% 받는다고 하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시고 그 쉬셔야 되는 휴업수당 받고 그냥 쉬셔야 되는 기간에 그냥 나와서 일하라는 경우거든요. 결국에는 뭔가 이의 제기하는 문제 제기하시는 것밖에 없죠, 회사에다가. 왜냐하면 70% 받는데 나머지 80% 받으니까 나머지 20% 일하는 날에 대해서는 20%는 회사한테 별도로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상담 많이 오는 거 봐서는 아직도 좀 처우 개선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택배기사님들의 근무 환경 다뤄봤고요. 이어서 노무 상담이었는데 참 새삼 감사드릴 분들이 많은 오전입니다. 의료진분들, 또 소방 및 경찰 공무원분들, 또 경비원 분들, 택시 버스 기사님들, 그리고 택배 기사님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윤수연의 천태만상 노래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전국의 모든 노동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나기 내린다고 하네요. 안전 유의하시고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